경제 파워 곽수종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이네요. 예, 11월 1일 금요일 YTN 생생경제 시작하겠습니다. 달력이 2장 남았나요, 이제? 한 해도 다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진짜 빠르네요. 11월 첫날인데요. 두 가지 소식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게요. 가계부채가 개인 가처분 소득의 137%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세금 떼고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고 난 다음에 개인이 순수하게 소득이다 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의 137%가 부채라는 겁니다. 이 말이 뭘까요? 그만큼 가게마다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고 37%는 그렇죠.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아보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인데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깡통 전세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합치면 어떤 뜻이 되냐면 우리 경제 안에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전세 사는 사람들에게 폭탄을 돌리고요. 또 전세 사는 분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으니까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에 가서 부채를 끌어다가 부족한 가처분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폭탄 돌리기, 세계 경제 폭탄 돌리기는 구경하셨죠? 우리 경제는 과연 괜찮을까요? 3, 4부 금융기획에서 방봉균 전 재무부 장관을 모시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과 지금 박근혜 정부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초반입니다. 이것을 한국 시리즈에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우리 한국 경제를 관전을 해야 되고 또 선수로서 실전 경험에 임해야 될지 한번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따뜻하게 해주는 코너들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맛있는 경제 시간에 젊은이들 입맛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음식, 곰탕, 설렁탕 헷갈리시죠?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고요. 경제영화관에는 제네어 고전입니다. 경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곽수정의 YTN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동양증권 금융센터 삼성역 지점에 박진희 차장과 함께 조금 전 마감한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아, 그런가요? 오늘 증시 2039.42 코스피가 그죠? 네. 좀 소폭 올랐네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사실은 하루 종일 좀 약간 지치는 그런 장세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 이후는 오늘 하루 종일 뭘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주가들이 움직이질 않아서 네. 그랬었는데 막판에 한 2시 한 30분 그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좀 급격하게 외국인들 매수세 좀 유입되면서요. 네.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좀 더 견인되었습니다. 특히 좀 하락폭이 컸었던 화학주들하고요. 전체적으로 조선주들 이런 쪽에서 약간 바닥권에서 약간 올라오는 느낌이 났었고 기본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강세 업종은 단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었습니다. 네. 대만 지진과 관련해서 반도체가 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주하고 스마트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다 보니까요. 많이 오늘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좋았었던 그런 하루였었고요.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올랐는데 사실 좀 먹을 수는 없었던 그런 장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어제 하락폭이 컸었던 상태여서 오늘 아침에도 공격적으로 좀 들어가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은. 네. 그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수는 올랐지만 사실 좀 체감하기 좀 어려운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는 한 30포인트 빠졌지만 체감으로는 거의 한 60% 정도 빠진 것 같은 느낌을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좀 지수만 좀 등락이 있고 그 안에서 종목들은 서로 너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종목을 잘못 잡으시면 지금 지수랑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지수랑 상관없이 가는 종목을 잡는다고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전차군단 제외하고는 다른 거 잡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딱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하고 IT, 그러니까 특히 또 삼성전자, 예. 요거 빼놓고 나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민감주들 보니까 한 3주 정도 예. 이렇게 좀 조정이 알게 모르게 고점에서 좀 많이 이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가장 강했던 종목들 화학주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조정이 들어갔고 조선주가 거의 한 3주 정도 들어간 것 같고요. 건설주도 같이 비슷하게 좀 들어간 것 같고 그 틈 사이에서 철강주가 조금 반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머지들은 계속 등락만 있는 상태고 그동안 뭐 시장을 견인했었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어제 급락하는 그런 상황 나오면서 참 심장을 좀 떨리게 하는 그런 흐름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 같고 오늘은 또 이유 모르게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시장이 좀 너무 조금 뭐랄까 부침이 심해서 지수만 보고 시장 좋구나 하고 막 이렇게 오셔가지고서 조목들 사시면 좀 큰 당패 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 장중에 현대글로비스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는데 마지막에는 거의 1% 정도밖에 안 빠지고 끝났거든요. 네. 그만큼 견인하고자 하는 쪽은 확실하게 견인이 되고 버리는 쪽은 또 확실하게 버리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이렇게 매수를 한다는 것은 환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 주가에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환율 상승에 따른 이 환차손, 이거를 만회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었다시피 외국인들은 종목보다는 지수에다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리고 환율에 일단 하락 부분에 배팅을 한 상태에 최근에 정부가 일정 부분 좀 방어를 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네.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안 하고 주춤거렸었는데요. 다시 또 매수를 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수에서 지기 싫은 거죠. 이 자리에서 절대로 지기 싫은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딱 빅5 안에서만 가지고서 매매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다가 매수도 보면 뭐 막판에 와서 이렇게 딱 사고 이런 식이거든요. 오전장에는 거의 잘 안 사고요. 오후장 들어오면서 좀 공격적으로 사고 이런 패턴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는 일정 부분 그 가두리 안에다 좀 가둬놓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계속 보합권에서 등락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사실은 뭐 환율이 조금 변동성이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네. 특히 뭐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뭐 연내 축소 우려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 조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연내 축소를 시작하기엔 약간 좀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보통 11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요. 네. 12월 달은 연말 쇼핑 시즌이고 가장 핫한 시장이잖아요. 네. 미국에서 보면 소비 쪽으로. 네. 근데 그 소비가 핫한 그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네. 쪽에서 본다라면은. 예. 그렇게 따진다면 내년에 새로운 의장이 넘어올 때까지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그런 생각으로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는 계속 달러 약세에 대한 배팅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간다라고 보고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어디로 베팅하느냐, 이 본질은 그게 아닌 것 같고,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가 시작이 되면 과연 우리나라 또는 동남아에 들어와 있던 이 자본들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이게 더 궁금한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상당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이미 뭐 1차, 2차 통해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조금씩 저희 느껴왔었잖아요. 올해요. 예, 외국인들이 그런 양적 완화 축소 우려감이 있을 때마다 확확 돈을 뺄 때 느꼈던 부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정말 실제로 내년부터 실제로 이제 축소가 된다라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버블이라는 거는 이렇게 좋을 때도 있지만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때 정말로 경기가 좋아져서 경기가 튼튼한 상태라면은 그 부분이 견조하게 잘 받쳐질 수가 있는데 경기가 회복되기도 전부터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면은 회복하기도 전에 좀 치명타를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뭐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대출 받는 이제 기업들이 이제 달러가 지금 워낙 약하다 보니까 달러 대출을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나중에 이제 또 상승이 됐을 때 원금이 막 늘어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나중에 좀 힘든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로 달러 가치에 대한 세밀한 좀 움직임을 좀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동성 축소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기업들이 좀 어려워질 수 있겠다. 그런 대출을 달러 대출을 많이 받은 쪽에서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환율 상당히 좀 많이 어렵고 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 보면 과거에 뭐 키코 사태라든지 뭐 개인 사업자들이 예전에 이제 N 때문에 또 엔화 대출 많이 썼다가 또 나중에 힘들어졌던 그렇죠. 그런 케이스, 예, 그런 생각 해보면은 전체적으로 환율이라는 부분이 우리 기업들과 우리 가게에 미치는 영향들이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그 시점 좀 잘 보시긴 하셔야 되겠는데 예.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축소가 나타나면 좀 약간 초반의 혼란은 피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양증권 금융센터의 삼성역 지점 박진희 차장이었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과 함께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이 수출액이 상당하네요. 네. 한 달,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네.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달 10월에 수출액이 505억 1,100만 달러. 그래서 작년 같은 달보다 7.3%가 증가를 했고요. 네. 물론 월간 규모 역대 최대치입니다. 종전 최대치가 2011년 7월에 489억 달러였는데 2년 3개월 만에 갈아치웠고 특히 한 달 수출액이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또 하나의 우리나라 수출 역사에서 금자탑을 쌓게 됐습니다. 사실 요즘 이제 환율 불안 요인이 계속 있고요. 네. 또 글로벌 경기가 아직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억 달러가 넘는 수출을 했다라는 건 그야말로 상당한 선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미국하고 EU 쪽이 아무래도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니까 그쪽 수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10월에 무려 23.2%가 증가를 했고요. 네. EU도 16% 정도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본 쪽은 지금 엔화 약세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에서 불리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대일 수출은 좀 이 마이너스세가 계속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선진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월간 500억 달러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77년이죠. 한 35년 전 뭐 이때쯤인데 연간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네. 그때 연수출 100억 달러 해가지고 뭐 굉장한 아무튼 축제를 했던 게 어렴풋이 저도 이제 학생 때여서 기억이 나는데 네. 예, 지금은 월간 500달러를 했으니까 정말로 뭐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때는 길거리에 탑을 세워가지고 횃불처럼 만들어서 네, 수출 그렇습니다. 100억 불 예, 달성 그러고 예.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달성해서 이 따뜻한 돈들이 중소기업과 우리 가정에 퍼져야 되는데 이거 뭐 500억 달러는 했다는데 느끼지는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고. 네, 그렇죠. 집주인들이 요새 전세금 올립니까? 지금 뭐 전세난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 이 전세를 낀 집주인 중에 4명 중 1명꼴로 이 전세금을 올려서 받아가지고 그 돈을 주로 빚 갚는데 쓰고 있다. 이런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낸 자료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집주인 가운데 대출금을 2천만 원 이상 조기 상환한 집주인 비중이 한 26.8%, 27%쯤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보통 이게 갑자기 뭐 돈이 생겨서 대출금을 받았을 리는 없을 것이고요. 보통 거래 관행상 집주인들은 이 전세금을 올려가지고 그 차액으로 보통 주택담보대출을 갚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6.8%니까 집주인 4명 중 1명, 그러니까 전세를 끼고 있는 네. 집주인 4명 중 1명꼴로 이 전세금을 올려서 그걸 이제 이 주택담보대출을 갚았다는 것인데 예. 조금 더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은요, 이 전세를 끼고 있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한 3억 원쯤 된다고 합니다. 예. 2년 전이 3억 4천만 원이었으니까 예. 집값 하락으로 시세가 한 4천만 원 정도가 이제 증발을 하게 된 거죠. 그렇네요. 그런데 이 3억짜리 집이라고 했을 때 집주인 자기 돈이 들어간 거는 보통 7천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하. 나머지는 2억 3천만 원 중에 예. 한 1억 정도는 대출이고요. 네. 1억 4천만 원은 전세금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집값의 절반 정도가 전세금이라는 거고 거기 네. 우리 기업 회계적으로 비유한다면 자기 자본은 한 30%가 채 안 된다는 겁니다.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대부분의 집들이 이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있는 그런 집들이고 또 그중에 일부는 상당수는 전세보증금으로 또 끼어 있기 때문에 결국 전세보증금을 올려서 대출금을 갚는 돌려 말하면은 집주인의 채무 부담이 결국 이 세입자에게 이전되는 이제 네. 그런 효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집주인들이 과도하게 주택담보대출을 빌리고 그거에 대한 상환 부담을 안게 되다 보니까 결국 이 전세금을 올리는 그러니까 전세난과 우리나라 집주인들의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가계부채 문제가 결국은 맞물려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집을 팔아도 대출금하고 보증금을 다 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 전세들이 대거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맡긴 보증금 총액을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0조, 500조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전세. 예. 근데 이 중에
깡통 전세 주택이 한 9.7%, 그건 10% 가까이 되는 거니까 이걸 환산해 보면은 한 370만 전세 가구 가운데 한 36만 가구는 깡통 전세. 쉽게 말하면 깡통 전세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그 돈으로 대출금 먼저 갚고 전세금을 다 돌려줄 수 없으니까 전세금도 떼일 위기에 놓여 있는 이제 그런 주택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인데 네. 이게 가계부채 문제이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나라 이 세입 형태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전세 가계부채 이런 문제가 좀 맞물려가지고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가장 좋은 거는 뭐 집값이 좀 올라가지고 자연스럽게 소프트 랜딩이 되는 거겠습니다만 집값 상승세도 지금은 뭐 바라보기 힘든 상태고 참으로 이 시한폭탄과 같이 하나의 뇌관으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갖다가 앞에서 시작할 때 이 가계부채의 문제와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폭탄 돌리기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렇습니다. 적당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나마 좀 물가라도 낮아서 다행인 것 같네요. 그래도 그죠? 네. 물가는 사실 이 기상 여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이제 농작물 작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 농작물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이 생활 물가, 장바구니 물가에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데 10월 같은 경우는 이 기상 여건이 좋아가지고 농작물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0.7%입니다. 그러니까 1999년 7월이라고 그러니까 14년 만에 지금 가장 물가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두 달째 지금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낮은 물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게 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건 뭐 혹시 디플레이징 아닐까? 네.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성장률이 뭐 어쨌든 지속적으로 플러스로 가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걱정을 하기는 다만 좀 이를 것 같고요. 네. 다만 성장률이 지금 뭐 3% 뭐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앞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출 증대 효과가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체감 경기는 아마 지금 3% 성장을 느끼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물가 역시도 글쎄 물가가 0%야. 나는 왜 이렇게 비싸게 느껴지지? 최근에 뭐 택시값 올랐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공공물가는 또 여전히 오르락가고 있기 네. 때문에 이 통계와 실제 좀 이 구분은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동양그룹 사태에 대한 상당히 반성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국정감사 답변이 있었는데요. 예. 그런 얘기 됐습니다. 이게 아마 대기업 구조조정이 이제 몇 년째 지연이 되어 온 것이 결국 이런 데서 나타났다 이런 얘기 됐습니다. 지난 한 7, 8년 동안 이 금융권 구조조정, 그중에서도 이제 저축은행 쪽에 대한 구조조정은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다 보니 그런 과정에서 이 대기업 구조조정은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물론 중간중간에 부실한 기업들은 워크아웃도 들어가고 법정 관리도 됐습니다만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금융 구조조정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금융기관들이 이 여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감시 기능 이런 것들은 소홀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 누적이 돼서 올해 STX 문제도 터지고 동양 문제도 터지고 여러 가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굵직한 기업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사실 뭐 그렇다고 정부가 모든 기업들을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거고요. 결국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는 가장 좋은 건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주채권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거래 기업들을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경제 일부 들으셨습니다. 수출이 잘 됐다고 하는데 그죠? 잘된 기업을 따지고 보니까 전차군단이네요. 예, 증시가 또 잘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고 2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가 활짝, 우리 모두가 활짝. 도시 한가운데 안 쓰던 공간을 활용해서 짓는 친환경 복합 주거타운. 행복주택이 찾아갑니다. 직장은 훨씬 가까워지고 신혼부부나 대학생에겐 집값 부담이 줄어들고 모두가 신나고 활기찬 우리 동네. 기대하세요. 당신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 행복주택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활짝.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LH, 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함께합니다. 문화인사 60인이 선정한 올해 콘서트 1위, 올해 최다 도시 공연 황익동원 1위,
저력의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11월 30일과 12월 1일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을 시작으로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그리고 부산과 대구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2014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 앵콜 공연.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 문제는 경제다. 경제를 풀어봅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YTN 라디오의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참여하셔도 되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부과되는 과거처럼 우물정 0945번 참여하셔도 됩니다. 트위터 @ YTN 밑줄 이코노미도 가능하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보내주십시오. 한 분 추첨해서요. 글로세움에서 스텔라는 어떻게 농장을 구했을까라는 성공 법칙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의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네, 오늘 맛있는 경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세월이 흐르면 사람들 입맛도 달라지는 건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설렁탕, 곰탕보다는 햄버거나 치킨 더 좋아하죠.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인스턴트 푸드를 슬로우 푸드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가마솥에 사고를 넣고 끓여내는 곰탕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곰탕 소비가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경제 이야기. 오늘은 곰탕과 설렁탕 차이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애정남의 자격으로 모셨습니다. 맛있는 경제의 푸드 칼럼니스트 김유진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애정남이 좀 돼주셔야 되겠어요. 네. 먼저 곰탕하고 설렁탕이 진짜 헷갈리거든요. 예, 오늘 이미지로 아주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곰탕은 예, 고기를 끓인 거예요. 같은 예. 고가 들어가죠. 예. 뭐 수능 시험 준비하는 거. 그러네. 아니고. 암기하기 딱 좋네요. 네. 같은 고기가 들어갑니다. 고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고기의 정육이라고 하는 예. 뭐 양지살이라든지 사태살, 예. 국물이 잘 우러나는 친구들을 갖고 끓이다 보니까 예. 소고기 묵국 끓여놓듯이 투명합니다. 아. 그래서 투명한 거를 좀 이렇게 자랑이라도 하듯 예. 놋그릇에다 담는 편이죠. 예. 이걸 이제 곰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설렁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눈설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하. 굳이 뭐 외우시려고 한다면은. 예. 원래는 선농단에서부터 유래가 됐던 건데. 예. 임금께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요. 풍년이 예. 들게 해주십사라고 이제 이렇게 의례를 드리고 나서. 예. 백성들과 이제 쇼잉을 좀 합니다. 함께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예전에 고 박정희 대통령이 꼭 모내기 할 때 같이 막걸리 갔다가 막걸리 한잔 하시는 게 예. 굉장한 친밀감을 예, 줬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농경사회에서부터 출발한 설렁탕이죠. 그래서 설렁탕은 뿌였습니다. 그렇군요. 국물이 하얗고요. 굳이 뭐 속이 안 보이는데 뭐 예. 비싼 그릇을 쓸 필요가 있냐 싶어서 뚝배기에 담아냅니다. 네. 아, 정리가 딱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 땡땡 이쪽에서는 곰탕을 끓이는 거고. 네, 땡땡입니다. 그 다음에 저쪽 강남에 있는 또 다른 이 땡땡에서는 네. 설렁탕을 끓이는 거고. 끓이는 거죠. 아,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새 곰탕 소비가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간이 동물성 단백질을 필요로 하는 건 비슷합니다. 예. 내 몸에 부족한 성분들을 이제 좀 많이 좀 필요로 하는데 예. 고기가 당기거나 국물이 당기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 게 예. 한우를 다루는 집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한우 가격이 많이 싸졌나요? 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이것도 경쟁이 붙다 보니까 수입육들이 막 엄청나게 쏟아져 오거든요. 그렇죠. 미국산 예. 광우병 파동이 일고 나서 한동안 4-5년 동안 아예 눈도 안 돌렸던 소비자들이 매스컴에서 그런 얘기 안 나오고 예. 안전한가 보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들 수입육들을 드시고 계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한우 값은 완전히 가격이 폭락을 해가지고 가격 자체도 참 처절해졌는데 부산물은 더더욱 볼 일이 없죠. 등심하고 안심 먹기도 바쁜데 굳이 뭐 뼈를 우려서 참 소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안심이나 등심 이런 것 네네. 자체는 누가 굳이 뭐 뼈 우려 갖고 그거 뭐 그렇죠. 가스값도 많이 드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정성도 많이 들어가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례 행사처럼 가정에서들 가을 요맘때쯤이 되면은 예. 어머님들이 들통을 그 싱크대에서 닦기 시작을 합니다. 떨그럭 소리가 나죠. 예. 그럼 이제 공포감이 밀려옵니다.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제 떠나시는구나. 들통에 하나가득 사골 끓여놓고서는 가세요. 곰탕 끓여놨다. 예. 하필이면 단풍 여행을 꼭 그럴 때 가시는지 단풍 관광을. 근데 사고를 끓였다는 말씀은 설렁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설렁탕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네네네. 질문을 이렇게 네.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 진짜 어머니가 이렇게 사고를 우려내가지고 집에 곰탕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노동하고 해서 이제는 몸을 좀 보신해야 된다. 이런 그렇죠. 뜻에서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게 인기가 좀 곰탕 인기가 옛날만치는 않죠. 인기가 설렁탕도. 줄었다기보다는 예. 사실은 제가 이제 나름대로 규정을 한 예. 주관적인 거라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멸종 위기의 한국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곰탕은. 그렇습니까? 네. 아. 왜냐면은 곰탕을 끓이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다 손수 끓이셨는데 예. 이제는 그 어머님들조차도 뭐 이제 연로하셨고 그럼 저희 또래에 돼 있는 60년대생들의 뭐 소위 해서 아내분들이 좀 끓일 줄 알고 뭐 이렇게 되면은 유지가 돼 나갈 텐데 예.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젓갈이라든지 또 뭐 삼합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처럼 앞으로 50년 뒤에는 과연 이 음식을 만날 수 있을까? 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공중요리식으로 취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저희 밑에 있는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 맛을 기억을 해야 중독이 되어야 또 찾고 그게 산업화가 되고 네. 또 이렇게 뭐 계속해서 그 사드림을 할 수 있는데 막히죠. 딱 단절이 됩니다. 그게 음식의 단절이에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갔을 때 네. 정말 이 소뼈나 이런 것들은 뭐라 그럴까요? 거의 쓰레기 취급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저 얻다시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한국 교민들이나 이런 사고를 끓여 먹는 멕시칸들이 소비를 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요새 이제 인기가 있어야 결국은 뭐 문화도 살아남을 수 있고 뭐 또 그 존재감을 네, 이해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곰탕집 제가 알기로는 이문동 있죠. 곰탕집이 한때 유명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뭐 명맥을 곰탕집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뭐랄까 촌락을 이루면서 이렇게 막 성장하던 때가 네네네. 있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때는 언제 정도였습니까? 일제시대입니까? 언제입니까? 그 사실은 그 일제 시대에는 그 고기 소비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직접 구워 먹거나 하는 것들을 제외해 놓고서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낙원상가 근처에 1920년대에 아주 유명한 가리집이 있었습니다. 가리구이라고 하는 예. 갈비를 끓여내는 집이 있었거든요. 예. 갈비탕도 있었고 예. 갈비구이를 하는 집이 있었고 예. 또 나머지 집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산물들이나 이런 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적은 양을 물을 넣어서 끓여내면 네.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수단이었었기 때문에 예. 사실 당시에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개발이 됐던 조리법들이었고요. 사실 공탕이라고 하는 것들 자체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참 재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사실 육고기 가공 기술이 없었어요. 축산 기술이.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원나라가 침략을 해서 예. 근 30년 가까이 지배를 하는 동안에 예.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고기 손질하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 전에 그 농경 사회였으니까. 그렇습니다. 고려도경 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사신이 와서 고려의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기절을 하죠. 그냥 이렇게 죽인 다음에 도축을 한 다음에 예. 아무런 손질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섭에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이제 내장이 탁 녹아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분리해서 째내고 봐도 먹을 것보다 버리는 게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걸 이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게 예. 피도 버릴 게 없고 내장 안에 채워놓으면 되는 거고 보관이 된다 이런 걸 가리키면서 네. 고기를 그네들 나름대로 샤브샤브라고 하는 음식도 사실 몽골에서 출발을 했다고 얘기들 하는데 예. 고기를 물에다 끓여 먹는 노하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끓여서 탕을 만들기 위함은 아니었고요. 네. 고기를 익혀서 수육처럼 만들어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끓여낸 국물을 버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 몽골어로 공탕이라고 합니다. 공탕. 공탕. 예. 이게 이제 한국어로 정착을 하면서 이제 곰탕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몽고의 곰탕이 네. 공탕이 우리의 곰탕으로 된 거군요. 결국은 고기 삶아낸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 옛날에 신라면 블랙이 이게 곰탕 국물로 육수를 스프를 만들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 로버트 할리 씨가 순전 CF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뚝배기 하실래? 예,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근데 이제 이때 뚝배기니까 이거는 설렁탕이 돼야 되겠죠, 사실은. 곰탕이 아니고. 네, 그죠? 정확히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렇게 외국인들은 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김치에 대해서 네. 얘기했으니까 외국인들은 곰탕에 대해서 설렁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뭐 외국인들을 표준 집단을 만들어서 그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래도 꽤 음식에 대해서 호기심과 도전 의식을 갖고 있는 외국의 음식 프로듀서라든지 예. 평론가들하고 제가 투어를 하면서 맛을 보여줍니다. 곰탕집에 대한 평가는 거의 99점에 가까워요. 아하. 지금은 이제 위치를 옮겨 있었습니다만 이제 그 땡땡이라고 하는 아주 예. 유명된 곰탕집 같은 경우는 예. 그 집에서 먹은 평론가들은 대부분 사진 찍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귀국하기 전에 그 집 한 번만 더 가자고 얘기해요. 아하. 곰탕. 예.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 외국에는 뼈를 끓인 음식 문화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뼈는 아시다시피 그냥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갈비 부분을 이용한 예. 습을 만들어내는 소위 얘기해서 밑스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예. 기본으로 해서 끓여낸 거를 가지고 뭐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졸여서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프에 대한 그 고기를 삶아낸 물에 대한 거부감들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데다 또 하늘이 주신 또 선물이 하나 있죠. 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 백색 마약가루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깜짝 놀랍니다. 예. 이렇게 맛있냐고. 아하. 설렁탕은 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한 정체성이 불분명해요. 예. 고기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뿌연데 건지다 보면 뭔가 그렇게 스멀스멀 올라오니까 시리얼을 데워놓은 듯한 느낌이 나올까요? 예. 반응이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예. 냄새도 약간 비린내가 네, 나잖아요. 냄새도 좀 육고기 비린내가 납니다. 곰탕은 사실 좀 단맛 위주라면 감칠맛 위주라면 설렁탕 같은 경우는 특유의 뼈에서 나오는 향이 있죠. 근데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먹기 때문에 구수하다고 구수하다고 예. 얘기를 하지만 육고기 비린내가 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오늘도 뭐라 그럴까요? 한뚝배기 하실래의 설렁탕에서 곰탕을 또 구별하는 방법까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맛있는 경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김유진 선생하고 친해지면 좋은 음식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친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푸드 칼럼니스트 김유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Guardate conto una cosa. 네,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영화 속에 녹아있는 경제를 찾아서 한번 배워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죠. 영화도 같이 보시면서 경제 이야기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영화를 또 가지고 경제 이야기를 할까요? 네, 고전 영화 한 편 준비해왔는데요. 네.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 예. 네, 오늘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진짜 이건 고전인데요? 네, 소설 원작이 1847년 런던에서 출간이 됐고요. 예. 공식적으로 직계한 자료는 없지만 지금까지 20번 이상은 좋게 영화화된 그런 이제 소설입니다. 스토리는 이미 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영화 자체 크게 반전이 될 것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끊임없이 감독들이 이 소설을 영화화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렇게 계속 봐도 질리지 않는 또 명작이고 네. 특히 영화 어떤 점을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네. 가장 최근 작은 2011년에 나왔는데 그 캐리 후쿠나가 감독이 만들었던 동명의 영화 소설과 같은 제목의 영화 제이네입니다. 후쿠나가 감독이 일본 감독입니까? 일본 감독은 아닐 겁니다. 예, 일본 이름 같아서. 자, 이 영화 첫 장면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이제 제인이 비바람 치는 그런 황량한 황무지에서 길을 헤매는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네. 로체스터와 이제 결혼이 깨진 충격으로 이제 제인이 로체스터의 저택인 손필드 저택에서 나오는데요. 막무가내로 뛰어나왔다가 내갈릴 길에 딱 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갈까 막 고민을 하는데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하나를 고릅니다. 요 장면 아마도 감독은 제인의 또 하나의 이제 인생이 달라지는 변곡점으로 보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미국 영화를 보면은 주로 이 땅이 하도 넓어 놓으니까 넓은 황무지에 바람이 세게 몰아치면서 흑백 영화가 더 실감이 나거든요, 사실은. 네. 전체 내용을 한번 간략히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인은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을 여의고 심술궂은 외숙모집에서 자라는 약간 좀 불쌍한 소녀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가 죽지 않는데요. 언제나 이제 자기 주장을 당당히 펼칩니다. 하지만 이제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여자가 자신의 주장을 편다는 것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인을 좀 성숙한 여성으로 교육시킨다. 그러면서 이제 로우드 학교라는 곳에 보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그녀는 이제 자신의 주장을 펴니까 못돼 먹은 아이로 이렇게 또 치부가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이제 갖게 되는 직업이 손필드 저택의 그 가정교사로 들어갑니다. 매사당당한 이 제인을 본 집주인 로체스터가 사랑에 빠지는데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로체스터에게는 숨겨놓은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아내 앙투아네트가 있는데요. 15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약간 미친 상태고 그래서 이제 이 아내를 성에 숨겨놓습니다. 뒤늦게 한 제인이 이제 로체스터를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그런 영화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로맨스인 듯 하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비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어떻게 좀 분류를 해야 됩니까? 이런 장르를. 그죠? 네, 전체적으로는 좀 비극에 가까운 거죠. 있습니다만 또 맨 끝에 예. 보면 또 사랑을 또 쟁취를 하니까 해피엔딩이니까. 예, 그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앙띠네 마트가 뭐 이렇게 성 깊은 곳에 이렇게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결국은 제인이 알게 되고 길을 떠나는데 하지만 길을 떠나도 로체스터를 못 잊는 거죠. 그죠?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네, 영화 이제 결론을 보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는데 네. 그래서 이제 로체스터에 환청이 열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필드 저택을 찾아가죠. 예. 찾아갔더니 그 저택이 불이 나가지고 모든 게 소실되고 이제 로체스터는 눈마저 잃은 상태입니다. 예. 이제 거기서 제인은 이제 사랑을 마침내 쟁취하게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매개체가 두 사람의 사랑을 엮어주는 매개체 같이 들리는데 네. 사실은 그 환청이 들린다는 거, 예.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이역만리 떨어져 있지만 둘 사이에 어떤 그런 영감이 교차된다는 거 이것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에 보면 화재가 두 번 나옵니다. 네. 이제 한 번은 이제 로체스터 안방에서 불이 나는데 네. 이 안방이 불났을 때 제인이 뛰어 들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로체스터와 눈이 마주치는 그런 장면이 하나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이제 헤어졌다가 환청 때문에 다시 손필드 저택을 찾아가니까 그 저택이 이제 불에 타 있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랑이 이루어지는 화제가 아주 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영국에서 화제가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이 영화에서 왜 화제를 이렇게 매결했을까? 예. 사실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좀 극적인 반전, 교통사고 좀 많이 나죠. 예전에는 암으로 죽는 경우가 많았었고. 예. 근데 그 제이네가 났던 당시에 보면 영국에서는 바로 이 화재가 어떤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런던 대화재가 있었는데요. 네네. 1666년 9월 2일에 난 화재인데 무려 4, 5일 동안 불이 탔고 시내 건물의 90% 정도 소실했던 대형 화재였습니다. 아이고야. 이 영국에서 1666년 이 악마의 숫자 666이라고 하는 게 우연찮게 또 엮여져 있는데 영국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좀 재앙 같은 그런 화제였겠습니다. 그죠? 네. 이게 오히려 이제 참 영국이 어떻게 보면 좀 대단할 수 있는 게요. 예. 이런 큰 재앙에 극복하기 위해서 금융 상품을 만들어냅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인들은 이제 잠재의식 속에는 런던 대화재 이후에 화재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요. 네. 이 런던 대화재 직후에 영국의 치과 의사 니콜라스 바번이라는 사람이 런던 시내 화재보험 사무실을 엽니다. 네. 사실 당시에 런던이 보면 또 금융이 한참 발전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대상은 그 주택과 그 가게였는데요. 사무실 간판 불사조입니다. 피닉스. 그러니까 불에 이제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네요. 이제 마침내 이 사람이 이런 상점을 열었는데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잇따라 또 사무소를 내고요. 그래서 이제 1681년에 세계 최초의 화재보험 회사가 설립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파이어 오피스입니다. 화재보험 요새는 뭐 화재보험 그러면 대부분 이제 손해보험에 속하는 건데
손해보험은 모든 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네, 뭐 피해를 볼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이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면 예. 이제 모든 게 이제 대상이 될 수가 있는데요. 뭐 해상이나 화재나 자동차 다 손해겠네, 그죠? 네, 가장 대표적인 보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보험하고 예. 해상보험 예. 그리고 또 우리 국내에서는 자동차 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게 다 보험이 되다 보니까 대단히 이제 재밌는 보험들도 많은데요. 네.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1820년대 파리에 보면 유리보험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귀부인들이 소장했던 그 값비싼 화장용 거울이 깨졌을 때 예. 이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인데요. 그렇군요. 오늘 보면 무슨 뭐 다이아몬드라든가 심지어 가수 같으면 뭐 자신의 성대, 목소리, 예, 야구 선수 같으면 팔, 그것도 다 보험에 들어있고 있죠. 자, 보험 역사로만 보면 화재보험 역사가 그럼 제일 길겠네요. 네, 화재보험이 이제 갖춰진 형식으로 보면 이제 가장 빠르다 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냥 기존의 쭉쭉 역사로 보면 뭐 해상보험도 뒤지지 않습니다만 예. 이게 구체적으로 형성된 것은 역시 화재보험이 가장 빨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화재보험 역사를 보면 이제 13세기 중세 그 프랑코 왕조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네. 그때 당시 있었던 이제 길드라는 조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일종의 개죠. 이 길드 내 구성원들이 죽거나 또 불이 나거나 혹은 이제 병에 걸려 죽었을 때 네. 다른 구성원들이 일정한 돈을 모아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도와줬던 그런 이제 동맹을 말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15세기에 가서 화재 공제만을 목적으로 한 화재 공제조합이 독일 북부에서 처음으로 시작이 되고요. 네. 1591년에 보면 이제 기록으로는 함부르크 화재보험조합이 맥주 제조업자 사이에서 만들어졌다 이런 기록이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계 최초의 공영 화재보험은 1676년에 이런 공제조합들을 통합해서 설립한 그 함부르크 일반 화재 금고다. 또 이런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예. 이 보통 제인 에어 영화에서처럼 이렇게 그 로체스터 부인이 불을 지르게 되면 직접 그러니까 자연 그 화재가 아니고 방화에 의한 화재 같으면 이제 보험이 당연히 청구가 못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그 우리나라 보험 계약 아까 말씀하실 때 처음 공제조합 1676년이 설립한 함부르크 일반 화재금고가 처음이라고 그랬었는데 예. 우리나라 근대 보험 계약 1호는 누굽니까? 네, 우리나라 보험 1호는 그 좀 재밌는데요. 소입니다. 대상은 네. 소로 해서 첫 보험이 나오는데 예. 일종의 이제 가축보험입니다. 예. 건양 2년 6월에 대조선 보험회사가 소보험을 발행했다. 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이 증권이 지금도 남아 있는데 네. 이 증권에 보면 보조표 옆 한 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보조표는 보험료를 의미를 하고요. 옆 한 양은 이제 엽전 한 양인데 예. 이 엽전 한 양을 일시불로 납입한 뒤에 소가 죽게 되면 소의 크기에 따라서 엽전 10량에서 100량까지 지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보험 증서에 보면 이제 소의 색깔, 소의 뿔 상태, 그러니까 건강 상태를 또 기록했던 예. 기록도 남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 소보험은 시행 이제 그 100일 만에 예. 중단이 되는데 왜냐? 이 당시에 이제 정부에서 예. 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제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소를 매매할 수 없도록 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이 제도를 도입한 인물이 바로 그 친일파 이완용의 형인 이윤용이었습니다. 네. 이 이윤용은 이제 당시에 이제 농상공 대신이었는데 네. 때문에 이제 우리 농민들이 이 그 친일파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는 조치가 아니냐. 그게 되게 좋지 않은 여론이 일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품은 나온 지 100일 만에 결국 사라집니다. 일종의 밀어주기 셈이겠죠. 네. 네, 오늘도 이 제인 에어 영화를 통해서 본 화재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그리고 우리나라 근대적인 보험계약 1호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요정 씨, 어떤 보험 드셨어요? 전 MG 새마을금고보험이죠. 짝짝짝 발짝 행복한 보험 짝짝짝 바짝 가까운 보험 짝짝짝 깜짝 놀라운 보험 한국인의 행복 단짝 메이크 굿 MG 새마을금고보험.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네, 예스를 통해서 김한님이 곰탕과 설렁탕 재미있는 비교네요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맛있는 음식 코너 잘 준비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씨가 내공이 상당한 분 같아요.
백경기님은 얼마 전 우리 집 식탁에 곰탕이 올라왔길래 바쁜데 언제 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홈쇼핑에서 진공 포장된 팩으로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마 좀 정성인데 사서 줬다 이래서 좀 섭섭하다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0629번님, 몽고가 아니라 몽골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죠. 제가 절대 몽골하고 비하하려고 했던 뜻이 아니고 제가 교육을 오래전에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나온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말했건 아니면 방송에 진행하는 패널이 말씀하셨건 그게는 어떤 의도도 담겨 있지 않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 유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대담 앞에서 말씀드렸죠. 강봉균 전 재무장관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신 뉴스 듣고 4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